옛날 영화 이야기. 오늘 소개할 영화는 마지막 황후 윤비입니다. 13세의 순종의 계비로 입궁하여 73세 승하하실 때까지 조선의 마지막 황후였던 순정효 황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린 1968년도 작품입니다. 1907년 고종은 이준 이상설을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보내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전 세계에 알리려 하였다. 고종은 윤태경을 만난 자리에서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는데 대략 3,000원이 필요한데 한 나라의 황제로서 이만한 돈을 구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한다. 이 말을 들은 윤태경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변통해 보겠다고 한다. 궁 안에서는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이 황태자비 간택을 의논하고 있다. 회의가 끝나자 윤덕영은 이완용에게 넌지시 자신의 생질녀 천거를 부탁한다. 바로 동생 윤태경의 여식 증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덕영은 윤태경 부부에게 딸 증순을 황태자비 간택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윤태경은 형 윤덕영의 제안이 마땅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수락한다. 황태자비 간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중수는 궁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순종 역시 간택이 부담스럽다. 간택에 참여하기 위해 증순이 단장을 하고 있다. 이때 윤덕영이 들어와 가문의 명운이 중순에게 달려있음을 다시 주지시킨다. 삼간택에 참여하게 된 증순이 고종과 황태자에게 절을 올린다. 황태자비 간택은 3개월 만에 끝이 나고 증순이 황태자비로 간택되었다. 윤덕영은 기뻐하며 연회를 연다. 한편 윤태경은 연회에 참석한 일본 상인에게 3,000원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한다. 일본 상인은 차용증서를 요구하며 빌려주겠다고 한다. 윤태경은 고종에게 이 3,000원을 전달한다. 고종은 감격하여 용상에서 내려와 윤태경의 손을 부여잡는다. 그리고는 이 돈을 러시아 공사를 통해 이준둥 밀사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한다. 마침내 중수는 황태자와 가례를 올리고 첫날 밤을 보낸다. 황태자비가 세장 속에서 짝지어오는 카나리아 쌍을 서글프게 바라보다가 눈물 짓는다. 그때 황태자가 와서 황태자비 얼굴에서 눈물 흔적을 보고는 세장을 치울 것을 명한다. 황태자비의 심정을 헤아린 것이다. 황태자는 잠자리를 보고 있는 황태자비를 애처롭게 바라보다가는 괴로워하며 다시 방문을 나선다. 나가다가 돌아서서는 황태자비에게 후사를 얻지 못하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10년 전의 일을 얘기한다. 김홍육은 러시아와의 통상에서 사리를 취하였다는 죄목으로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된 자이다. 이를 분이 여긴 김홍육은 고종과 황태자가 마실 커피에 독을 타 독살할 계획을 세우고 궁 안에서 일하던 공홍식과 김종화를 매수한다. 고종과 황태자는 문수절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커피를 마신다. 커피를 마시던 황태자가 목을 부여잡고 쓰러진다. 매수된 자들이 커피 속에 생아편을 넣었던 것이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후사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그 후 형벌처럼 세월을 살아왔다는 황태자의 고백에 황태자비는 황태자를 위로한다. 이등방문이 노기등등에서 궁안으로 들어선다.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것은 을사조약을 위반한 것이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위할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을 들은 고종은 어찌 남의 나라 내정 간섭을 하느냐고 분개한다. 하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이등방문에 동조하며 황태자에게 왕위를 양위할 것을 강요한다. 이등방문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남산에 대포를 설치하여 한양을 포격하겠다고 겁박한다. 이 말을 들은 고종은 침통한 마음으로 양위를 결정한다. 윤덕영이 고종의 양위 소식을 황태자에게 전하자 황태자는 분노하며 이를 거부한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고종은 비탄에 젖어 황태자에게 양위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다. 이에 황태자는 오열한다. 일본의 강압으로 황제 자리에 오른 황태자는 창덕궁으로 강저 이거를 당했고 정세는 더욱더 어지러워졌다. 황후가 된 윤비는 대궐 앞마당에 꽃도 열매도 시원치 않은 고엽나무를 심는다. 윤비는 자신을 고엽나무에 비유하며 이 나무를 벗삼아 살겠다고 한다. 후사가 없는 순종은 이복 동생 영친왕을 황태자로 책봉한다. 책봉하자마자 일본은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영친왕을 일본으로 보내라는 요구를 한다. 순종은 덕수궁에 거처하던 고종에게 전화하여 의논한 후 이 요구를 거절한다. 이완용 등 친일파 내각은 순종의 결정에 반대하며 다시 영친왕을 일본에 보낼 것을 종용한다. 이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순종은 어쩔 수 없이 영친왕의 일본 유학을 승인한다. 영친왕은 일본으로 떠나기 전 순종을 아련한 자리에서 일본에 가기 싫다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이에 순종은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영친왕을 달랜다. 한편 돈을 융통해준 일본 상인은 순사를 대동하고 윤태경을 찾아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겁박한다. 돈을 갚을 방법이 없는 윤태경은 중국 망명길을 떠난다. 1910년 데라우찌 마시다케가 조선의 통감으로 부임한다. 친일파 대신들은 데라우찌를 환영하러 모인다. 이 자리에서 데라우찌는 한일합방을 추진하기 위해 대신들에게 협조를 구한다. 데라우찌는 한일합방 조약이 성사되면 윤덕영에게는 이왕직을 맡게 하고 대신들에게는 자귀를 줄 것을 약속한다. 윤덕영, 이완용 등 친일파 대신들은 데라우찌에게 회유당한다. 이들은 순종에게 조선의 재정이나 치안 상태가 나빠지고 있으니 일본에게 국권을 넘겨 도움을 받으라고 간한다. 문 밖에서 윤비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윤비는 서둘러 이 사실을 덕수궁에 계신 고종에게 전하려 하지만 전화가 끊어져서 연락할 수가 없다. 이에 덕수궁으로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려 한다. 이 사람은 일본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덕수궁으로 향한다. 하지만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다. 데라우찌는 순종에게
한일합방 위임장에 옥새를 찍을 것을 강요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산에 대포를 설치하여 궁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한다. 또한 대신들도 윤허할 것을 간청한다. 순종한 애통한 마음으로 어보를 가져오게 한다. 윤비는 어보를 가지러 갔다는 소식을 듣자 어보를 뺏어올 것을 명한다. 큰상궁은 어보를 들고 가던 찬씨에게서 어보를 낚아채서 윤비에게 전한다. 빼앗긴 어보를 되찾으러 온 찬씨는 윤비의 준엄한 호통에 움찔하며 물러간다. 어보를 뺏긴 것을 알게 된 이완용은 윤덕영에게 어보를 다시 뺏어올 것을 요구한다. 윤덕영은 윤비를 찾아가 어보를 달라고 간청하고 윤비는 고종의 윤허가 있기 전에는 내줄 수 없다고 거부한다. 윤덕영은 주변 상궁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강제로 윤비에게서 어보를 뺏어나간다. 윤덕영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완용에게 어보를 전달하고 큰상궁은 이를 저지하러 뛰어나온다. 멀리서 보고 있던 일본군이 큰상궁을 향해 총을 쏘고 총에 맞은 큰상궁은 쓰러진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망하고 국호는 조선이라 개칭되었다. 1919년 고종 황제가 승하하시고 순종은 류마티스가 과되어 몸져 눕게 되었다. 순종은 병석에서 명친황을 보고 싶어한다. 윤비는 순종의 쾌유를 비는 치성을 드린다. 윤비의 치성 덕분인지 몸을 조금 추스른 순종은 윤비의 부축을 받으며 흥복헌 뒷뜰에서 산책을 한다. 순종은 윤비가 꽃도 열매도 부실한 고염나무를 심은 심정을 헤아리며 마음 아파한다. 드디어 영친황 부부가 조선으로 돌아와서 순종을 아련한다. 영친황은 류마티스 의사를 모시고 왔다고 하며 진찰받을 것을 권한다. 병세는 점차 악화되어 순종은 53세 일기로 승하하신다. 34세의 젊은 나이에 순종과 사별한 윤비는 낙선제로 거처를 옮긴다. 그 이후 이황직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의 막바지로 갈수록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죄 없는 한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낙선제의 생활도 궁핍하기 그지없었다. 1945년 윤비의 오라버니 홍섭은 입궐하여 일본이 항복할 것 같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마침내 일본군이 항복하고 대한민국은 독립한다. 멀리서 들리는 만세 소리에 윤비는 서랍 속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밖으로 나가 대문에 개항한다. 윤비는 집 앞으로 몰려온 백성들의 만세 소리에 감격한다. 윤비를 알아본 백성들은 엎드려 절을 하고는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만세를 부른다.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다. 윤비를 버려둔 채 직원들도 모두 도망가 버렸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들은 낙선제로 쳐들어간다. 윤비는 상궁들과 함께 북한군을 위해 겨우 낙선제를 빠져나가 급한 대로 운영궁으로 가서 기거한다. 운영궁 행랑채에서 기거하던 윤비는 음식도 거처도 말이 아니었고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 같은 해 9월 28일
한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서울을 탈환한다. 하지만 중공군의 공세로 다음해 1월 4일 다시 후퇴를 하게 된다. 윤비는 일사후퇴 때 미군의 도움으로 겨우 피난을 갈 수 있었다. 윤비는 피난길에서 구포의 유지 송주사집에서 서민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윤비는 다시 낙선제로 돌아가려 했으나 구황실이 마땅치 않았던 이승만 정권은 이를 거부하였다. 갈 곳이 없어진 윤비는 상궁들과 망연히 서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윤비를 찾은 한 독지가가 있었다. 이 독지가의 도움으로 윤비는 정릉에 있는 인수제에 기거하게 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야 윤비는 낙선제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낙선제에 돌아온 윤비는 고염나무를 보며 감회해졌는다. 1966년 목욕을 하고 나오던 윤비는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73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공모였던 윤비의 장례는 국장으로 엄숙히 치러졌다. 이 장면은 1966년 2월 13일 거행된 순정효 왕후의 실제 장례식 장면입니다. 순정효 황후의 유해는 순종이 잠든 유릉에 합장되었다. 이 사진은 윤 왕후를 모셨던 상궁과 그 역을 했던 배우들의 모습입니다.